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치러진 4.3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란히 한석씩 가져갔습니다. 외견상 무승부 같지만요. 이번 초미니 보선의 결과가 앞으로의 전국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의 전국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선거 결과 끝까지 지켜보셨는지요? 네네,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결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결과로는 무승부지만요. 그 속으로는 여당의 내상이 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들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은 민주당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아주 큰 격차로 자유한국당이 되었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근접한 표차. 원래 그 지역구가 현재 정의당이나 여당이 유리한 선거구인데 거의 붙은 자칫하면 넘어갈 뻔한 선거라는 면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는 선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이 굉장히 바뀌었다. 이것을 보여준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심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PK 민심, 부산 경남의 네.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보수 심판 또는 자유한국당 심판의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그 거꾸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흐름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당은 내심 2대0 압승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이번 결과는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1대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차기를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거는 구도와 바람,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인물 선거는 아니었고요. 구도와 바람인데 창원 지역은 원래 그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고 또 구도가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데인데 역전이 가능할 뻔했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막판 악재라든지 좀 더 그 선거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전략을 썼다면 이번 선거를 다 압승을 할 수 있었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에도 상당한 숙제를 남겨준 선거다.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농촌 지역이나 그 연세가 많이 사시는 분들의 지역은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아직 우리 정치 공간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또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정치적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그 정치적 공간에서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는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동시에 가진 선거라고 봐야죠. 그 투표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 막판에 투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창원 성산 경우에는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네네. 어쨌든 이번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보궐선거치고는 투표율도 높았고 그 정치적인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결집했다고 봐야죠. 예. 그런 면에서 그 막판 투표층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이 504표 차이로 이제 패한 이 상황을 놓고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애국당 같은 이쪽에 그 흔히 말하는 보수 통합을 했다면은 이길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이번에 표를 적게 얻긴 했지만 만약에 통합해서 그 1대1 구도가 됐다면 그러나 여당도 지금 민중당하고 통합까지는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통합이 덜 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504표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겠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좀 혁신의 과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의 과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의당이 어쨌든 한석을 얻으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들인데 앞으로 전국 주도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중간 정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이 통합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여당임에도 창원 성선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통영고성 한국당에 내주게 되고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받을 점수는 대략 한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여당이죠, 사실. 네네. 저는 지금 이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의 위기를 지금 신뢰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뢰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신뢰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 여권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따른 국민들이, 또는 그것이 정책이 오조준되거나 실패된 데 따른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오만하게 미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돌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어떤 정권이든 집권 2년차, 3년차가 되면 이 신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신뢰 위기를 과연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권의 전체적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의 문제라는 것이 불거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심에 겸허하게 접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보수 정권이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듣고 거기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 이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방안이 필요한데, 국정을 하면서 항상 그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의 내부자 논리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네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사실상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대표의 선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쪽에 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네네. 보조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정치인 황교안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수층 전체에서 지금 대안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전당대회와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아마 그 보수의 새로운 구심으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아직도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광범한 정치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로서 부상하는 데에는 아직 충분치는 않죠. 그런 네네. 면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내년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광범한 그 젊은 층에게 어떻게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느냐. 그건 혁신의 과제로 주어질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이번에 영남이니까 그렇지만 수도권까지 또는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통합의 필요성이 또한 제기되는 것이죠.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취의 문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점치시는지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보면은 사실 바른미래당 내에는 우수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모래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마치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처럼 양쪽의 그 지지층들을 이렇게 흡수해오는 이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리더십이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기회주의적인 세력처럼 보이고 모래알처럼 보이고 뭔가 네네. 이게 응집력이 없으니까 아마 당내 상당한 분란을 겪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표현하신 모래알이라든가 또는 응집력의 필요성,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구심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지난 1일 보수 중도 추구하는 인사들 모여가지고 플랫폼 자유와 공화 창립총회 열지 네네.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이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단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현 집권 여당이 무능하거나 뭐 정책적으로 실패를 해서 이 반사 이익으로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또 바람직한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가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 좋은 그 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그 모색하는 집단들이 여기저기 나와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가치를 좀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자유와 공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대안 비전을 확립을 해서 소위 지금 보수나 중도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혁신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그 보수나 중도가 그런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도 제대로 확립을 못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고 또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 내에서 증오의 정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까지 포함해서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바람직한 그 정치적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단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그 단체 명칭 자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간 어렵다는 느낌도 있고요. 대중성을 얻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경제든 노동이든 핵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뭉치도록 하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직접 정당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뭐 새로운 정당 운동으로 가기보다는 정당 바깥에도 그런 어떤 정당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 기능을 하는 외곽의 그 시민단체들이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네네. 그런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일종의 그 정치권 전체의 그 압력 운동 또는 그 새로운 어떤 변화 개혁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자면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라든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격이 좀 다른가요? 그 여의도연구원이나 이런 그 정당의 싱크탱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선거 그 전략기관으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비전을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 기능도 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운 어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아주 좋은 인재들을 정치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젊은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했었던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과도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차기의 유력한 지도자가 될 분들하고는 저희가 그 여러 방면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진 생각들을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 여러 가지
물밑에서의 작업들도 할 것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지내셨는데 조금 전에 뭐 증오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친박계 이런 쪽과도 같이 연대를 통해서 증오가 아닌 화합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생각이신지요? 저는 친박 친이 이 구도는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 보수와 중도 보수 또는 개혁적인 그 중도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의 이 그릇 속에서 통합을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세력들이 정말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과제고요. 네네. 그 과제 속에서 이렇게 뭉쳐야지 과거에 지난 여름에 당신이 뭘 했느냐, 어디 소속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보면 그것은 결국 현재의 여권이 좋아할 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덧셈 뺄셈 통합이 아니라 곱셈의 통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 뭐 친박 비박 이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존하는 지금 세력으로서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도권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네. 또 현재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특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 정말 도덕적 열정이나 어떤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국민들의 리더로서의 정치인이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자기 이익에 충실한 또는 권력욕에만 찌들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혁신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틀에 얽매여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대립 구도를 설정을 하고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를 전체적으로 퇴행시키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 창립 총회까지 열으셨는데 이 단체 다시 말해서 플랫폼 자유와 네. 공화 이 역할이 앞으로 보수 통합을 이끄는 도화선 내지는 진앙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혁신과 통합을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